네, 여러분, 이어서 우리 31페이지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처분에 관한 문제이네요. 자, 여러분 여기 1번 같은 경우 23년 기준 지금 그 기부금 기준으로, 세법 기준으로 수정을 했어요. 앞쪽에 뭔가 길잖아요. 요 23년에 이제 또 명칭이 또 바뀌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부금 명칭이 좀 여기 여러 번 바뀌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여기 왜 기냐 하면은 뭐 법인세법 몇 조 몇 항에 있는 기부금 뭐 이런 표현이요. 같은 건데 뭐 기부금이 성격이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부르느냐로 명칭에 대한 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23년 기준으로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기존 게 너무 부르기 힘들고 구별이 약간 명칭상 잘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명칭이. 자,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뭐 기타 사의 유출로 처분한다. 여러분 밑에 일단 정답 맞는 거고요. 일단 맞는 기부금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되면서 기타 사의 유출로 처분한다 라고 했어요. 제가 앞 클립에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이 됐는데 여러분 왜 그렇다고 했어요? 기타 사의 유출에서 여러분 모든 기타 사의 유출을 막 왜 그런지까지 다 이유를 알 필요는 없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알아두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암기할 게 줄어들어. 왜냐하면 접대비랑 기부금은 여러분 접대비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명칭상에서 약간 뭐 부정적인 느낌이 약간 묻어 있죠. 그래서 2024년부터는 이제 명칭도 바뀔 거예요. 나중에 접대비 파트에서 뭐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뀔 예정인데 일단은 여러분 명칭은 조금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묻어버렸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접대비가 뭐 영업하면서 우리가 상대방 거래처에 어떤 그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위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접대 목적에 들어간 돈이다. 기부금은 목적 자체가 아주 선한 목적이죠. 뭐 공익적인 목적이나 보통은 그런 뭐 재해 관련한 기부금도 있을 거고 다양한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은 일단 목적 자체가 권장할 만한 거긴 하죠. 하지만 왜 한도를 둔다고 했죠? 접대비는 뭐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일어나는 비용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비용으로 보겠지만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도를 두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기부금은 취지 자체는 아주 훌륭하지만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한도를 어느 정도 두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법인세 공부 중이니까 법인이 벌어들일 뭐 소득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기준을 했을 때, 뭐 차가감 소득 금액, 기준 소득 금액을 구했을 때, 그 소득 금액보다 뭐 많거나 어떤 거기에 일정 퍼센트를 넘어서면, 야, 네가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좀 기부하는 거는 회사가 어떤 존립이나 어떤 향후 운영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도 않겠니? 라는 취지로 일정 금액 이상은 송금불산입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이 돈을 가져갔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 대표나 뭐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 목적이 있는 어떤 비용인데 한도를 그냥 세법상 취지상 한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과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래가지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인 입장에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송금불산입된 걸로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뭐 추가적으로 누가 이걸 가져갔으니까 너 소득세 더 내.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타 사의 유출로 처분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정리 다시 한번 했고요. 자, 2번.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상여로 처분합니까? X인데.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이것도 정리했던 거야.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 저희가 그 강의 초반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요거 앞에서 다 정리했던 거죠. 물론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건 아시겠죠? 작은 조각이 있으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라는 큰 조각이 있으면 그 안에 작은 조각들이 있는데 그 작은 결정들 안에 보면은 필요한 이론을 공부하면 문장이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잠깐 또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멘트는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만큼 뭐 공부할 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면 실력이 는다고요. 그죠? 본인이 느낄 때도 느시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여러분 귀속 불분명분과 귀속 분명분에 대해서 이때 했었는데, 자, 일단 귀속 불분명분에 대해서 사회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 누가 이걸 가져갔는지 밝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표자 너 이거 책임져 라고 하고 상여로 이렇게 처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대표자는 원래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게 되겠죠. 보너스 받은 걸로 보니까. 그런데 그 늘어난 소득세에 대해서 법인이 회사에서 그 소득세를 대표 거를 대신 내줬다는 거야.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법인이 그 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차변에, 손익계산서상에 차변에 비용 이렇게 올려놨대요. 계상해뒀대. 자, 송금불산이 비용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은, 야, 대표자가 낼 소득세를 왜 법인 니들이 대신 냈냐라고 해서 다시 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게 정말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맞는 건데요. 여기서 실무 관행을 인정해줘서 세법은 여기서 끝내주겠다는 거야. 위에서 귀속을 못 밝힌 거에 대해서 대표자한테 책임을 물었으니까, 그래, 이 건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 해서 기타사의 유출로 처리한다는 거. 아까 전에 했었죠. 그래서 여기 또 상여로 처분하진 않는다. 이걸 아니 니가? 라는 걸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출제자께서.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예를 들면 뭐 출제자분, 교수님 이런 거는 일반적인 그냥 뭐 대학교 교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출제자 이런 거는 보통은 뭐 대학교 교수님이나 요렇게 이제 있는데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제자 혹은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아, 출제하신 교수님이 계신가 보다.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을 그냥 지칭하는 거예요. 출제자를. 자, 3번. 법인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하는 때 소득 처분의 주체는 법인이다 라고 했는데 맞는 표현이고요. 자, 최초에 법인세 과세 표준을 이게 별도로, 뭐 이건 당연한 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고나 수정 신고는 여러분 이 주체가 누구예요? 뭐 소득세라면 개인이 할 거고, 법인세니까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이 이거 신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최초 신고든 수정 신고든 법인이 여러분 당연히 그 소득 처분의 주체가 될 거예요. 맞죠?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한번 정리를 해두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소득 처분의 주체는 신고를 하는 법인이 그 소득 처분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 정부에서 결정 혹은 경정,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 애초에 뭐 무신고했거나 이런 경우에, 뭐 신고납세 제도라면 무신고한 경우, 혹은 뭐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는 신고는 하지만 정부가 그거를 결정하자는, 정해줘야 된다고요. 세액을. 자, 그런 경우에 처음에 정부, 국가가 이 납세자한테 네가 무신고했거나 아니면 세목 자체가 원래 나라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 경우에 얼마입니다. 세금, 뭐 과세표준 얼마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 처음에 정해주는 거. 그게 결정이에요. 결정. 처음에 결정해주는 거. 경정은, 자, 신고를 했다는 거. 예를 들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대표적으로 신고납세제도 신고를 했어. 근데 뭐 국가에서 확인해 봤더니 조금 오류가 있거나 뭐 누락을 한 게 있거나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사항이 나왔다는 거야. 그거를 고치는 걸 경정이라고 해요. 혹은 최초에는 결정을 정부에서 했다가 결정하고 나서 좀 지나고 보니까 고칠 게 생겼다는 거야. 그때도 그걸 경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은 처음에 국가가 정하는 거는 결정이라고 하고, 어떤 정해져 있는 거를 국가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경정이에요. 그때 하는 건 경정. 결정 혹은 경정,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 또 생각해봐. 예를 들면 회사가 뭐 법인세 신고했는데 뭐 오류가 생겼다. 오류를 확인했다는 거야, 국가가. 그때 너 이거 잘못 신고했으니까 이렇게 세금 더 내? 이런 식으로 만약 경정했다고 해봐요. 그때 소득 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정부가 하는 게 되겠죠. 만약에 법인세를 무신고했다고 해봐요. 신고 안 했어. 회사가 상황 뭐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회사가 그래가지고 신고를 안 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거를 취합하고 뭐 세금 계산서 발행분이나 뭐 신용카드 결제분 매출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확인해가지고 우리 뭐 추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처음에 결정을 했다고 해봐요. 무신고 법인에 대해서. 그때 결정할 때 소득 처분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가 되겠죠. 이때는. 맞죠? 그럼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당연하다면 당연한데 한 번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고 혹은 수정 신고할 때는 신고하는 법인이 당연히 소득 처분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 됐습니다. 4번.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해요. 사회로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서 소득 처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소득 처분은 뭐다? 크게 3개가 있다고 했어요. 3개. 뭐죠? 3개 뭐? 첫 번째 뭐 유보 마이너스 유보 1번. 2번이 여러분 기타라는 거. 세 번째가 사회 유출. 이게 크게 보면 3개라고 했고, 사회 유출 안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세 번째인 사회 유출 안에는 4개가 있다고 했죠. 뭐?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앞에서 했습니다. 한번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앞에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그리고 그때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누가 가져갔는지를 확인해주는 소득 처분이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소득 처분을 하고 나서 원천 징수에 대한 이슈도 따라온다라고 했죠. 하지만 기타 사회 유출은 뭐다? 회사 밖 사외로 유출은 됐는데 추가적인 소득세를 물릴 필요가 없거나 물릴 수가 없거나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했어요. 이 4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4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죠. 출제자께서 알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금 여기 말했던 거 여기 있죠? 기속이 분명한데 누가 가져갔는지 지금 확실한 경우예요. 이때는 사회로 유출됐고 누가 가져갔는지 귀속자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귀속자가 누군지 안다는 거야. 주주면은 배당, 근로자 뭐 대표자면은 상여, 뭐 주주의 친구나 뭐 이런 사람이라면 기타 소득, 그 사람의 기타 소득을 이룬다는 거죠. 그 외에는 기타 사회 유출 맞죠? 확인. 4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5번 사회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주주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요거 우리 조각에서 중요한데 처음 나왔어요. 오케이. 동그라미인데 맞는 말인데 자 확인합시다. 밑에 일단 이게 이중적인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주 보세요.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봤더니 주주래요. 그럼 배당인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주이면서 이중적인 지위에 또 있는 거야. 임원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출자 임원이라고 해요. 출자 임원이라고 해요. 출자라고 하는 거는 자본금을 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주란 뜻이에요. 출자했다는 말은 우리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임원이기도 한 경우 이중적인 지위가 겹치죠. 이 사람은 주주이기도 하면서 임원이니까 주주인 임원을 말하는데 이때는 여러분 배당으로도 볼 수 있고 상여로도 볼 수 있잖아. 근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세법에서 정해뒀어요. 뭐? 이때는 출자 임원인데 이때는 상여로 본다는 거야. 상여로 보는 걸 우린 약속하자라고 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자 임원에서 뒤쪽에 방점이 있다는 거지. 지워졌네요. 임원 이렇게 출자 임원 아시겠죠? 배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로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 얘가 가져간 돈에 대한 관점은. 그런데 우리는 세법은 어떻게 보겠다고? 배당으로 안 보고 이 경우는 상여로 볼게. 그게 좀 더 세무처리도 깔끔하고 간결하거든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냥 상여로 할게 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상여가 더 논리적으로 타당해서 상여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이제 세무 처리가 간단해지고 우리가 세법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과학이니까 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자라는 거예요. 됐죠? 상여다. 외워야 돼요, 이거. 숙지. 외운다고 표현하면 그냥 너무 숙제 같은데 우리 숙지하자라는 거.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으면 문장 하나는 자주 나오는 문장이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풀 수 있다.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앞머리가 자꾸 내려와서 번거롭네요. 자, 13번. 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읽어볼게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항목 중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맞는 표현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중요합니다.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는 신고조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누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아까 전에는 결산조정 사항이냐 신고조정 사항이냐 이 둘에 대한 큰 구분부터 공부했었죠. 우리 회사가 그 비용 계상을 회사의 손에 달려있는 거 그게 결산조정 사항이잖아.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신고조정 사항은 뭐다?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고조정사항은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그 해의 비용이나 입금, 수익이나 비용, 입금이나 송금으로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뭐다? 손익계산서에 그 금액을 회사가 미리 계산을 했으면, 잘 되어 있으면 더 건드릴 게 없는데, 만약에 회사가 누락했거나 일부러 뭘 하지 않았거나 이렇다면 뭐다? 세무조정으로 맞춰줘야 돼. 그 금액을. 강제사항이라고요. 기본적으로. 됐죠? 그런데 신고조정사항은 이렇게 강제조정신고사항과 임의신고조정사항으로 자세히 알고 보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아봅시다. 자, 강제신고조정사항.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고조정사항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맞죠? 강제신고조정사항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고조정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회사가 장부에 계산한 금액과 세법이 정해놓은 세법상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해봐.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면 안 돼. 결산조정사항이면 감가상각비 어땠어? 회사가 100원을 계상했고 세법 한도가 70원이다. 이때 어때요? 그러면 송금불상에 30원. 왜 이렇게 많이 했냐? 라고 하고 세법 기준 한도가 70원인데 감가상각비를 회사가 40원만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50원만 했다고요. 50원. 회사가 50원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 장부에.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세법은 그래 너의 선택으로 나는 본다. 회사야. 그대로 둘게 라는 거야.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결산조정사항 그런 건데 신고조정사항은 아니야. 매출 원가 이런 거 돈이 실질적으로 나갔고 그만큼 무조건 그 해의 당기 비용이 돼야 돼요. 송금. 근데 회사가 뭐 일부러든 누락 차고든 금액이 나갔는데 매출 원가를 과소 혹은 과대 계산했다고 해봐.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법인세 신고할 때 송금을 많이 계산했으면 송금불산임. 매출 원가가 100원 써놓고 슬쩍 80원만 쓴 것처럼 해뒀다. 당기 순이익을 과대 계산하고 싶어서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럼 어때? 잡았다는 거야. 이놈 왜 그랬냐? 송금 산입 20원 해서 매출 원가를 100원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신고조정사항. 그게 바로 기본적인 강제 신고조정사항입니다. 자, 밑에 아래의 임의신고조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고조정사항은 이 강제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신고조정사항은 이거라고요. 지금 파란색 이거. 이 파란색.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고조정사항입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이 임의신고조정사항이 좀 특이한 거예요. 신고조정인데 임의신고조정사항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름은 신고조정사항인데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산입 여부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거야. 특이하죠, 특이하죠, 여러분. 신고조정인데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송금산입 여부를 신고조정사항이긴 하지만 송금산입 여부를 법인이 선택한다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요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뭐 기억, 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기억, 국제회계기준 도입법인 IFRS의 유형자산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원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인데 이거는 회사가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손익계산서에 넣지 않았더라도 차후에 법인세 신고할 때 선택해서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 경우에만. IFRS를 도입했어야 되고요. 유형자산이나 비한정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하나인 겁니다. 이건 IFRS가 도입하면서 어떤 2011년인가 그때 IFRS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아직 중소기업은 도입 안 하고 있지만 도입법인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례 같은 게 지금 필요한 거야. 세법적으로 뭔가 뭐 재고자산 쪽이나 이쪽 감가상각비 쪽이나 여러 파트에 있어요. 여러 파트에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IFRS 특례가. 자,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구나. 되게 특이하구나. 감가상각비는 보통 결산조정사항인데 임의신고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 정도로만 하시면 돼. 주관식에서 이걸 풀라고 나오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그리고 조특법상 준비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해당 법인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요게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지 특정 법인에 해당되는지 한 번쯤은 봐두셔야 돼요. 달달달 외우진 못하더라도 뭐 일충, 압충, 뭐 조특법 준비금 느낌으로 일단은 가능하나 외우려고 해보세요. 앞쪽까지 뭐 외감 대상 법인, 뭐 IFRS 도입 보험 법인 이게 23년에 이건 들어온 건데 이런 식으로까지 자세히까지는 혹시 좀 버겁더라도 준비금이랑 일충, 압충 정도는 해두자라는 거야. 특히 일충, 압충은 꼭 가져갑시다, 여러분. 일충, 압충 같은 경우
일시삼각 충당금, 압축 기장 충당금은 자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이게 결산 조정 사항들이긴 한데 이게 왜 임의신고 조정 사항으로 뒀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업 회계 기준 있죠. 갭. 회계 기준에서 이들의 비용 계상을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계 공부할 때 퇴직 충당금, 뭐 대손 충당금 이런 건 들어봤죠? 뭐 판매 보증 충당금 이런 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시삼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이런 거 못 들어봤죠? 세법 회계할 때 거기선 그런 거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일시삼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은 특정한 경우에 설정할 수 있게 뭐 보험 차익이나 회사에 불이 나서 보험을 받아서 보험 차익이 생기거나 보험금을 받아서 보험 차익이 생기거나 이럴 때 세법이 그래 세금 지금 바로 내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연시켜 줄게 뭐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 충당금인데 그런 경우에 설정해 두는 충당금인데 회계에서는 이 충당금을 설정하고 싶어도 이런 계정이 없어가지고 설정을 못해. 그래서 법인한테 선택을 맡겼지만 법인이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 그럼 하고 싶어. 장부에 비용을 올리고 싶은데 회계에서 허용을 안 하는 거야. 장부에 올리고 싶은데 손익계산서에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세법은. 선택에 맡기고 싶어. 세법은. 회사 네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고 싶은데 회사는 선택권이 있어도 장부에 지금 못 쓴다니까? 손익계산서에 못 써요. 그 계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회계 기준상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야 지금 상황이 이러냐? 그렇다면 신고조정 사항인데 임의로 네가 선택적으로 네가 신고할 때 송금산입 뭐 일충 압충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신고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게 임의신고조정 사항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큰 틀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 결산조정 사항들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세법은. 네가 보험 차익이 생겼는데 그 보험 차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익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세금을 내게 되면 네가 좀 부담이 있을 거니까 나뉘어서 이연시킬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그 선택권을 네가 가지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회계상 처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경우에 지금 이 임의신고조정 사항이라는 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항목들이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그래서 위에 말했죠. 아래 임의신고조정 사항을 제외하면 모두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강제신고조정 사항이라고요. 보통 말하는 신고조정 사항이라고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임의신고조정 사항을 외워둬야 돼. 이것만 빼면 나머지는 다 강제신고조정 사항이구나 라고 접근하면 되거든요. 아셨죠? 일충, 압충.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다라마바라고 할게요. 뭐 디귿 리을 하면 이름 발음이 기니까 다라마바. 이 다라마바의 네 경우 있죠. 이 준비금들. 아까 보험법인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이게 지금 23년도에요. 아까 제가 이거라고 했는데 아니고 이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23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자 일단 다라마바 이 네 경우도 또 한 가지 더 외워둬야 돼. 이거는 뭐다? 자 그냥 회사가 신고할 때 송금산입 이렇게 준비금, 송금산입 준비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송금산입 준비금 뭐 기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전제가 있어요. 뭐가 또 필요해? 여기 읽어보세요. 네가 송금산입하고 싶은 금액만큼을 주총 있죠 여러분. 주총이 어때? 다음에 보통 2월 3월 그때 열리잖아요. 그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처분해서 적립해둬야 돼. 임의적립금으로. 그러니까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잉여금이 이렇게 대차대조표라고 하면 재무상태표 대변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잉여금을 이렇게 차변으로 임여금을 없애주면서 대변에 임의적립금으로 치환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걸 적립이라고 하죠. 잉여금, 이익잉여금, 요런 잉여금을 왼쪽으로 차변에 보내서 없애면서 동일한 금액만큼을 임의적립금이라고 해서 대변에 계상해 주는 거예요. 이만큼은 묶어두는 거죠. 실제로 잉여금은 상태로 두면 여러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잉여금 상태로 두면 그걸 배당으로 해가지고 빠져가 버릴 수 있다고. 회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주한테. 근데 이렇게 적립금으로 묶어두는 거야. 못 빠져나가게.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적립금으로 묶어두는 전제 하에 송금산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만 인정해 준다는 거야. 송금산입을 전제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말했던 거 필요합니다. 풀이할 때. 자 지적을 하니까 좀 지우고 1번 그래서 풀이가 됐고요.
1번 풀이가 됐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항목 중에서 여러분 외부와의 거래가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매출 원가죠. 실질적으로 내가 물건을 뭐 사왔다는 거예요. 재고자산은 파는 상품 기록이라고 해봐. 상품을 사와가지고 다른 회사에 이윤을 붙여서 팔았는데 내가 사오면서 나간 돈 있죠. 그게 이제 매출 원가에 나간 돈이잖아. 내가 들어간 돈이야. 상품을 사오면서. 외부와의 거래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나갔죠. 그러니까 꼼짝 마라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네가 이걸 적게 하거나 많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분식이야. 그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픽스해서 그 금액만큼이 비용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경우라면은 어떻게 할 여지가 없는데 외부와의 거래는 없어요. 아까 일충, 합충 같은 경우 거래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죠? 외부와의 거래가 없는 항목 중에서 기업 회계 기준, IFRS든 한국 그 중소기업이 하는 그냥 일반 회계 기준이든 회계상 계산하는 게 위배된다는 거야. 회계상 손익계산서에 송금, 비용으로 넣을 수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신고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이게 뭐야? 임의신고조정을 말하는 거죠. 선택한다는 거야, 이 경우는. 되게 특이한 신고조정이라는 말씀 드렸죠?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임의신고조정 사항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까지도 같이 정리하면 되겠네요. 5번 읽어봅시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 법인세 신고할 때 계상하고, 자,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 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준비금으로 적립, 묶어두는 거예요. 배당으로 못 나가게.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도 어떤 표현이에요? 무조건 송금이다. 이게 아니죠? 회사가 조건을 갖춰서 송금 산입했을 때 인정해줄게 라는 거야. 그 표현이잖아. 임의신고조정사항. 이게 뭐예요? 외감 대상이 외부 감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외부에 받아야 되는 대상들. 비영리법인. 외부 감사 대상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요게 리얼이 있고, 이게 5번. 연결돼 있죠. 대전제는 아까 또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임의적립금으로 묶어두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했을 때 송금 산입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 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풀이하다 보면 제가 이 답안 양식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서는 어땠어요? 앞쪽은 이런 경우가 많았죠. 대부분 앞에 잠깐 보면 풀이해서 이런 식으로 1번 풀이 이렇게 2번, 4번 풀이 이런 식으로 3번 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푼 문제도 있고 지금 앞으로 보다 보면 그런 케이스도 많을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전체적인 정리를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 이 전체 정리 중에서 보기에 정답이 이렇게 보라색 부분 5번에 대한 게 정답이 이 부분이네요. 이렇게 이 부분이 5번이 정답임을 말해주고 있네요 라고 설명하는 방법도 씁니다. 그게 이제 뭐가 유용하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선택적으로 어떤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위에서부터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한 바닥에 대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5번 정답이고요. 요 문장은 4번 정답하고 이어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둔 파트도 있습니다. 이게 혼용돼서 나오니까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우고 이제 올라가 봅시다. 1번, 5번을 마무리했죠. 자, 2번 봅시다. 소득 처분은 각사소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에만 적용하므로 비영리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이거 은근히 이것도 많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 앞 클립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무조정과 소득 처분은 여러분 뭐다? 영리, 비영리,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리고 지금 세무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얘들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2번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싸하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보통 말했잖아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서 어떤 법인에 적용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기억이 없어. 왜? 다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총칙 쪽에서 기억나시죠? 청산소득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인만 낸다고요? 영리 내국법인만 낸다고 이런 식으로 구별했죠? 비영리 내국은 왜 안 내? 그 재산을 구성원들한테 분배할 수 없고 비영리 내국 같은 경우는 재산을 나라에 내거나 나라에 주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줘야 되기 때문에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내.
외국법인,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를 왜 안 낸다고 청산소득을? 외국에서 청산하니까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왜 어떤 법인은 뭘 적용되고 어떤 법인은 적용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죠. 근데 지금 소득처분이랑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그런 공부한 기억이 없죠. 그러니까 다 적용한다는 거야.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영리이든 비영리든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필요한 경우에는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아두자고 했죠. 한 번만 들어두면 다음에 풀 수 있는데 보세요. 그걸 알아두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었던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차별로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어떤 회차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내용을 정리하면 그 정리한 내용으로 그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 다음에도 풀립니다. 됐죠? 초반이니까 이런 말 조금만 더 이제 반복할게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한 세무조정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 차이도 없어. 그때 여러분 뭐라고? 바로 이번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정리했죠? 소득처분은 크게 보면 몇 개라고? 3개라고 크게 보면 첫 번째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 두 번째 이거 기타 혹은 마이너스 기타 아니고 기타입니다. 기타는 입금 산입 기타, 송금 산입 기타 다 기타라고 표현해요. 유보만 유보 마이너스 유보고요. 아무튼 기타, 입금 산입 기타 혹은 송금 산입 기타. 세 번째가 뭐? 아까 봤던 거 사회 유출. 사회 유출 안에 뭐 있다고? 4개. 사회 유출 안에 있는 게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있고. 됐죠? 기타는 뭐였어요? 앞에서 우리 지금 이거 몇 번째인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뭐? 사회로 유출되거나 유출되지 않거나 뭐 중요한 건 뭐야? 자산부채 차이도 없대요. 그때 뭐? 여러분 사회로 유출됐는데 자산부채 차이가 없다. 그 경우도 기타고 자산부채 차이가 없다. 있다. 자산부채가 차이가 있으면 뭐다? 유보 마이너스 유보. 자산부채 차이가 없는데 어떤 세무조정이 일어났다. 이 경우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타라고 했죠. 기타. 앞쪽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입금 산입 혹은 송금 불산입은 여러분 뭐다? 이거는 가산조정이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기타는 지금 이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 기타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에 다 나와요. 유보도 가산조정일 때는 플러스 유보라고 하고 차감조정일 때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보는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데 유보는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다 나온다. 이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크게 유보라고 본다면 유보라고 하는 처분은 가산조정, 가산조정, 차감조정 다 들어간다고요. 다 나오고 이 기타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는 가산조정인 경우를 말하죠. 가산조정을 하는 경우인데 유출된 것도 아니래. 그렇다고 자산부채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그 조정한 금액이 회사 내부에 금액 자체는 남아있는데 자산부채 차이는 없대요. 그 경우에는 뭐다? 입금 산입 기타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슨 경우가 있었어? 기타는 차감 조정에도 있다고 했죠?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고 자꾸 실수네요. 송금 산입, 차감 조정할 때도 송금 산입 기타라고 쓸 수 있다고요. 기타는 둘 다 쓰입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아까 사회 유출. 사회 유출은 어디에만 써요? 차감 조정? 아닙니다. 가산 조정일 때만 쓰인다고요. 사회 유출은 뭐다? 있어야 될 게 없다는 거야. 회사 밖으로 어디에 누가 갖고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너 세금 더 내. 가산 조정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은. 사회 유출은 무조건 가산 조정이에요. 송금물산입, 입금산입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그게 귀속이 분명하면 배당, 상여, 기타 소득.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인 소득세를 물릴 필요가 없을 때는 기타 사회 유출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사회 유출은 가산 조정에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거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요거 정리하고 끝낼게요. 귀속자가 분명해요. 대표자 상여로 처분했다. 이건 무슨 소리야? 대표자가 가져갔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귀속자가 분명한데 그걸 대표자 상여로 처분했다는 거는 대표자가 가져갔다. 이 표현이에요. 이게.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법인세를 대납했대요. 회사가.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경우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끝내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또 처분해야 한다는 거야. 일단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이거 헷갈리니까 정리 잘 해두자고 했죠. 아까 전에는 여러분 뭐였어요? 앞부분이 귀속자가 불분명해. 근데 대표자한테 네가 가져간 건 아니지만 대표자 네가 가져간 건 아니지만 네가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대가로
너의 그냥 보너스 가져간 걸로 간주할 거야 라고 해서 대표자 상여로 하고, 그런 그 금액에 대해서 법인이 그 대표자의 소득세 증가분을 대신해줬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법은? 그래, 엄밀히 말하면 이 대납액에 대해서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게 맞지만 실무적인 관행도 인정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대표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는 이 정도로 끝낼게 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송금물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했었어.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야, 귀속자가 분명한데 대표자 상여했다는 거는 무슨 소리야? 대표자가 먹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법인이 대납하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괘씸하죠? 야, 대표자 네가 가져갔으면 네가 내야지. 그걸 왜 또 법인한테 대납시키고 있냐 너. 이거 또 너 소득세 내네. 이번엔 안 봐줘. 대표자의 상여로 또 처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됐죠? 구별하셔야 돼. 귀속자가 분명한 사회 유출인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회 유출인지를. 애초에 처음엔 대표자 상여는 맞는 거예요. 분명하든 불분명하든. 아, 이것도 정리.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로 대표자 상여고, 지금 이 문장은 뭐예요? 귀속자가 대표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계속 대표자가 가져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대표자가 내가 가져간 건 아니지만 책임질게 이게 아니고 대표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라고요. 됐죠? 네,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전에 풀이 봤던 거고요. 기타의 소득 처분.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타. 장부와 세법 사이에 자산부채 차이가 없는 경우에 하는 거다. 입금산입 기타, 가산조정에도 있고,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같은 거예요. 가산조정에도 기타가 붙을 수 있고, 송금산입, 입금물산입에도 기타가 붙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주의하자라고 했죠. 이름은 비슷하지만 기타 사회 유출과 기타 소득과 기타는 다른 거라는 거. 됐죠? 자, 사회 유출된 금액에 대한 처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봤던 거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2번 조각의 마지막 문제 14번 볼게요. 물을 잠깐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번. 이거 너무 반갑다. 여러분 아까 전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이렇게 나왔죠. 공부 기출을 볼 때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 공부합시다 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봤잖아. 몇 번이었는지. 11번이었나? 앞에 봤죠? 배당, 상여, 그리고 또 뭐?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된다고 했었지.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기타 소득이 아니라 여기가 기타 사유수로 바뀌어 있으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그러니까 상대방의 배당 소득, 상대방의 상여, 그러니까 근로소득, 상대방의 기타 소득인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인은. 기타 사유출은 뭐다? 애초에 추가적인 다른 사람의 소득세를 물려야 될 지금 상황이 아닌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할 사항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정리했던 거 또 있다는 거야. 똑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 정리가 똑같이 아까 봤던 거, 읽었던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복습하실 때는 뭐다? 오, 만약에 내가 이 해설을 볼 필요도 없게 머릿속에 탁 알고 있어. 그럼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 어떻게? 색깔된 부분만 볼드랑 색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색깔끼리 엮여 있다고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어때요? 원천징수 해야 되고요. 초록색. 기타 사유 유출은 어때요? 기타 사유 유출은 초록색.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정리 한번 하고 빨리 넘어가면 된다고요. 됐죠? 넘어갑니다. 신고조정 사항이라 함은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해도 되고 세무조정 계산서에 송금 산입 세무조정을 해도 되는 항목을 말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이 뭔가 신고조정 사항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맞는 표현이죠?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정확한 표현이잖아. 제가 아까 신고조정 사항 뭐라고 했어? 매출 원가로 자꾸 예를 든다고 했어요. 매출 원가 만약에 100원이 나갔다고 해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 100원이라고 잘 계상해뒀어.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했다 해봐.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되죠? 오케이야. 근데 만약에 회사가 실수든 고의든 100원만큼 현금이 나가고 매출 원가를 해야 되는데 70원만큼만 했대요. 아니면 한 푼도 까먹고 안 했대. 그럼 어때?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서에 세무조정 계산서, 이제 신고서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세무조정 계산서, 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서, 여기에다가 송금 산입 매출원가 마이너스 유보라고 해서 세무조정으로 계상해도 되는 항목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다? 신고조정사항. 이때 신고조정사항은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제 신고조정사항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이미 신고조정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신고조정 사항이라 함은 강제 신고조정 사항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상상 비용으로 계상 맞게 했다면 이대로 둔다는 표현이고, 이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결산서에 법인세 신고할 때 그 금액을 맞춰야 된다는 표현이야,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신고조정 사항은 강제라는 표현이 이거인 거예요.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맞춰놔야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일시상각 충당금 혹은 압축기장 충당금은 어때요? 잉여금 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임의적 신고조정 사항이다. 두 가지를 체크한다는 거야. 자, 일단 뭐다? 일충, 압충, 임의적 신고조정 사항이다. 방금 말했던 거에 앞에서 뭐다? 자, 세법이 회사가 무슨 이제 불이 나가지고 보험금을 받아서 보험 차익이 생겼거나 뭐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이 생겼는데 그거를 지금 세금 내세요라고 하면 회사가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미래로 나눠서 내게 이연시켜주는 거라고 했죠. 일충압충이. 자, 그런데 회사가 네가 선택하면 그렇게 하게 해줄게. 과세 이연하게 너의 선택에 맡길게. 세법이 말하는데 회사는 그렇게 하고 싶어. 이연이 돼요? 이연할게요 라고 했는데 뭐? 장부에 손익계산서에 없어. 그러니까 충당금 재무상태표에 일충압충이라는 계정이 없다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그래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그렇다면 네가 선택적으로 법인세 신고할 때 송금산입 일시상각 충당금이라고 하면 그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신고 조정할 수 있게 해줄게. 임의적, 네가 선택해서 선택적이란 표현이죠. 오케이, 맞고 한 가지 더 맞는지 봐야 돼. 일충압충은 여러분 잉여금 처분이 필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필요했죠. 필요한 경우는 뭐였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했죠. 여기 다에서 바의 경우, 이 빨강이들 4개, 이 경우 빨강이들 4개는 어때? 잉여금을 처분해서 이 잉여금을 묶어두라는 거야. 묶어두고 쌓아두라는 거야. 적립해둬야 송금 산입하게 해줄게.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었던 거지. 됐죠? 하지만 뭐 일충압충은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런 조건이 없잖아. 다 알아봐봐. 이 4개만 있잖아. 이 준비금들에 대해서만 잉여금 처분해서 적립해두는 걸 전제로 했었죠. 그러니까 뭐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잉여금 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임의적 신고조정 사항이다. 됐죠? 그리고 이것도 공부할 때 이렇게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시험 보는 회차에서 일충압축은 잉여금 처분이 필요한 임의적 신고조정 사항이다 라고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X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머릿속이든 적어두시든. 자, 그리고 또 어때? 이렇게 바뀌면 어때요? 일시상각 충당금은 잉여금 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강제적 신고조정 사항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맞죠? 임의적 신고조정 사항이잖아요. 어디가 바뀔지에 대한 거를 한 문장 공부할 때도 여러 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런 공부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귀속자가 또 분명하대. 그래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했대요. 아까 봤던 거네. 방금 봤던 거 똑같은 거 나온 거야.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했대요. 이때는 어때? 괘씸하다고 했지. 야, 대표자 네가 가져가서 실제로 네가 가져가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건데 이걸 왜 법인이 내? 뭐 귀속이 불분명해서 너한테 그냥 책임 소재,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 묻기 위해서 대표자 상여로 했다면 그냥 그거에 대한 대납액은 내가 봐줄 거야. 세법이 말합니다. 그래서 송금물산에 기타 유출을 할 건데 네가 가져간 거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해서 네가 소득세 더 내는 거를 왜 법인이 더 내게 하는 거야, 임마? 너 또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 더 내. 맞다고 했죠? 오케이, 정리 끝. 5번. 기타 포괄 손익으로 계상한 자기주식 처분이 입금 산입 할 때 뭘로 처분해? 기타로 처분한다고 했죠. 요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기타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 꼭지씩 나오죠. 한 꼭지씩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타의 소득 처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했고, 자, 다른 거는 앞에서 봤던 건데, 자, 위 항목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통은 여러분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여러분 회계 우리 자본 파트 기억나세요? 안 나시겠죠? 안 나시겠죠? 회계실무 자본 파트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회계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보통 자본이라는 큰 건물 잠깐만 크게 그려볼게요. 이게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자산, 부채, 여기가 자본이라는 건물이에요. 층이 5개가 있다고 했어요. 1번 층 자본금, 2번 층 자본잉여금, 3번 층 기타 포괄손익 누계, 4번 층 자본조정, 5번 층 이익잉여금. 보통 이렇게 5개로 나누죠. 자, 요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아, 이렇게 나뉘는구나. 한데 BS 요 부분 지우고 자본 부분만 남길게요. 자, 그런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회계는 보통 자본잉여금 이 두 번째 칸 여기 두 번째 칸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 그런데 세법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쉽게 말해서 뭐? 야, 이거 세금 내고 자본 건물에 들어가 라는 거야. 이 바로 자본잉여금에 이렇게 바로 넣어버리면 2층으로 바로 넣어버리면 어때요? 2번 층으로 바로 넣어버리면 자본의 크기 자체는 결과적으로 똑같아지더라도 뭐? 세금을 안 내고 들어온 게 되잖아. 근데 어떻게 본다고요? 세법은? 세금 내세요. 세금 내고 여기 들어가세요. 세금 내고 5번 칸에 들어가세요. 크기 자체는 똑같아지더라도 세금을 내냐 안 내냐는 세법 입장에서는 천지 차이죠. 맞죠? 그래서 세법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입금 항목으로 본다는 거예요. 즉 이익잉여금 중에서도 바로 이익잉여금 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금 항목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이때 조정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보라색. 그러니까 2번 칸에 회계가 해뒀는데 이거를 5번 칸 세금 내시고 5번 칸으로 나는 볼 겁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세금을 내야 되니 더 내게 해야 되니까 입금 산입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어때? 자본, 순자산이라고 하죠. 이 자본의 총 건물의 크기 자체는 변화가 없죠? 이게 무슨 소리라고? 자산 부채의 차이는 없잖아. 자산 부채의 크기 차이는 없다는 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쓰는 게 뭐라고요? 기타라고 했잖아. 기타는 언제 쓴다고요? 다시 한번. 자본 내에서의 분류 차이만 있는 경우라는 거야. 몇 층인지만 다른 경우지 지금. 그때 우리는 기타라는 걸 쓴다고요. 됐죠? 입금 산입 기타를 쓴다고 이때. 나머지의 설명이 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본잉여금에서 오든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다고 했어요? 회사가 아니고 회사가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 몇 번 층이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 3번 층으로 회사는 처리를 했대요. 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자 우리 또 대전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의아하시겠지만 그랬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뭐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뭐 갭 회계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발음은 죄송합니다. 회계 기준이 있고 회사가 장부 실질적으로 장부에 해놓은 금액이 있어. 그리고 세법상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금액이 있다고 해봐. 보통은 여러분 보세요. 회계 기준이 만약에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100원이라고 해봐요. 숫자로 표현해볼게. 100원이 회계 기준이야. 근데 장부가 똑같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잘 했어. 100원으로. 근데 세법은 어떻게 본다? 만약에 120원으로 본다.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세무조정 TA를 텍스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해요. 세무조정은 조정 플러스 20을 해주겠죠. 입금 산입 20.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하지만 엄밀히 따져볼게요. 만약에 이런 경우 어때요? 회계 기준은 만약에 100원이 정답이야. 근데 이 장부가 실수든 고의든 뭐든 100원이 아니라 70원을 장부에 올려놨어. 세법은 당연히 똑같이 120원을 결과치로 봐요. 목표치로. 이때 여러분 세무조정 어떻게 해요? 뭐 이건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 한 번만 들어두면 돼요. 뭐? 이때 여러분 플러스 20을 합니까? 회계 기준에 100원인데 세법은 120원으로 보니까 플러스 20을 세무조정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세무조정은 이거를 조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무조정은 이 장부의 계상한 이 금액 하고 세법상 정답인 금액 120원 이거를 조정해 주는 거니까 플러스 20이 아니라 플러스 50을 해주는 거예요. 마침 아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회계가 갭하고 똑같이 100원을 했기 때문에 이 플러스 20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이 같았으니까 아까는 금액이 20 뭐하고 조정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까도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라는 거잖아요. 확실히 우리 알아둡시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한 번쯤만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회계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회사가 장부,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에 해놓은 그 금액 하고 세법상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금액 120원 이거 하고 그냥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입니다. 세법적으로는 이 120원만 되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법은. 장부가 만약에 회계하고 기준이 달랐잖아. 그거는 이 회사가 뭐 회계 감사를 받든 뭐 지적을 당하고 이런 감사를 받든 그건 그 다른 문제라는 거야. 세법은 세무조정을 해서 세법상 목표로 하는 금액만 조정해서 이뤄내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이건 정리 끝 되셨죠? 이거 한 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다시 뭐 여러 번 반복할 건 아니고 한 번 정도만 세무조정에 대한 본질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록을 했다면 우리는 세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돼요. 어때? 이거를 세금 내고 이쪽으로 가세요. 똑같아. 자본잉여금에서 이쪽으로 오든 기타 포괄손익 누계획이 있는 거를 세금 내고 오라고 하든 본질은 뭐다? 이 자본이라는 이 큰 건물 안에서의 움직임이다. 이 차이는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때 어떻게 한다? 기타 똑같이 하는구나. 똑같이 처리하면 돼요. 됐죠?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조각 2번이 클립을 3개로 나눠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중요한 파트들이고 꼭 나오는 파트들이니까 복습하다 보시면은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니까 기본 강의로 가정하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니까 길게 설명을 하고 최대한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도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길어지는 거지. 이따가 압축 특강 할 때 보세요. 나중에 압축 특강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이 조각이. 다 나왔던 게 반복되잖아요. 됐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셨다가 다음 조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